동양그룹 채권 피해자들이 지난 14일 동양증권 본사 앞에서 전국 규모의 대집회를 열었습니다. 동양 사태는 현재 진행형인데요. 이렇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채권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채권 투자 시 주의점과 위험성은 무엇인지 정상우 키움에셋 플래너 PB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동양그룹 채권 피해자들 정말 가슴이 아픈데 고수익 보장한다는 채권 사실 원체 저금리이기 때문에 매력은 있습니다만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양그룹의 주 수입원이었던 동양시멘트를 본다라고 하면 건설 경기 둔화와 구조적인 공급 과잉 등으로 인해 2005년도 이후에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하락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동양그룹은 24개까지 계열사를 확장하게 되었는데요. 계열사 중에 하나인 동양증권을 통해 회사채를 지속적으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속화가 되었는데요. 이에 따른 그 사태에 발생된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과잉된 이런 시점들이 2013년 9월 기준으로 동양 계열사 5곳을 통틀어 약 1조 1천억 원 정도의 부실 기업어음이 지속적으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이를 제재하기 위해서 부실 채권의 판매를 금지시켰고 이른바 카드 돌려막기식의 부실 채권 발행은 이로써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안타까운 점들은 그 판매된 채권들의 결국 만기를 채우지 못했다는 점인데요. 이거에 대한 손실은 지속적으로 저희 투자자들한테 기속되었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채권을 투자할 때 두 가지의 확인 사항이 있는데요. 금리 추이에 따른 가격 하락이나 채무 불이행 등의 위험들을 꾸준하게 체크를 하셔서 투자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채권의 경우에는 가격 하락과 이 채무 불이행의 위험을 좀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고려가 안 됐다. 그런데 이 동양그룹 사태 피해 얘기를 할 때요. 후순위 채권의 불안전 판매에 대한 문제가 따라다니는데 이 후순위 채권이라는 건 뭔가요? 기업이 돈을 발행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자본으로 조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본으로 조달하는 방법 경우에 배당이나 경영권 위협 등 조달 비용이 높기 때문에 채권들을 발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발행 기업이 파산했을 때 채무 변제 우선순위에 일반 채권보다 뒤지거나 우선주나 보통주보다 우선하는 채권은 후순위 채권이라고 말합니다. 선순위 채권이 청산된 다음에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인 만큼 금리가 높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우선주나 보통주보다 변제 순위가 앞선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 회사채라는 것도 채권도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부채인데 후순위 채권이 이렇게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조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 피해 사례도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과거 상호저축은행의 예를 보면 2010년 이후 고금리의 후순위 채권을 발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활성화되었지만 2008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하향세를 타면서 손실이 발생되었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느낀 저축은행들이 고금리의 후순위 채권을 발행했던 것인데요. 2011년 기준으로 후순위 채권 잔액이 1천억 원이 넘는 은행은 무려 3곳 이상입니다. 실제 표를 보시면 10,000건이 넘는 판매에 판매 금액만 무려 3,700건이 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판매건의 약 28%가 민원으로 이어졌고 연령이 높아 민원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건수까지 합해보면 약 40% 이상이 불안전 판매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행이나 기업들은 대체 왜 후순위 채권을 발행을 하는 겁니까? 네, 발행 목적은 자기 자본 비율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그걸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기 자본 비율은 은행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가늠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지표입니다. 국제적인 업무를 하는 은행은 위험 자산에 비해 최소 8% 이상의 자기 자본 비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지난 외환위기 때 BIS 비율 8%는 은행의 퇴출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자기 자본 비율을 산정할 때 후순위 채권은 부채가 아닌 자기 자본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후순위 채권을 발행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을 늘리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유상 증자를 하는 방법인데요. 재무 구조가 부실한 기업의 금융기관으로서 투자하기란 매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후순위 채권을 발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양 사태나 저축은행 사태처럼 이제 기업이나 은행이 파산을 하면은
이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휴지 조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뭐 주식으로 치자면 이제 상장 폐지를 당하는 꼴인데 네네. 사실 그런데 이제 피해자들한테는 가슴 아픈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순위가 밀리는 것도 알고 있었고 대신에 이제 높은 금리의 매력을 느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야만 하는지 네네. 이 부분 좀 민감합니다. 참 안타깝지만 수익률이 존재할 땐 어쨌든 위험이 있기 마련이죠. 네. 이런 기본적인 투자 원칙을 인지하시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게 기본이긴 하지만 절대 고금리만 믿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한 투자를 권유하는 입장에서도 높은 수익률만 강조할 것이 아니고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선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권유하는 입장에서도 네. 수익률만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의 경우가 이러한 사태인데요. 더욱더 안타까웠던 현실은 이때 발생된 투자의 손실은 특히나 고연령대의 노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이자를 많이 준다는 말에 무조건 현혹돼서 투자를 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후순위 채권에서만 발생됐던 사례가 아니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ELS라든지 과거 많이 판매됐던 중국 펀드나 리츠 펀드 혹은 일본 펀드에서도 동일한 사례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이제 감안한 다음에 투자를 제대로 해야겠는데 네. 자, 그렇다면 이 후순위 채권의 금리 수준 또 상품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과거 모 투자 증권사의 후순위 채권의 홍보 내용입니다. 금리 수준은 CD 플러스 4%이고 고정금리를 원할 경우 연 7.9%이니까 현재 정기 예금의 금리의 약 2배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청약 기간은 3일이고 100만 원 단위로 투자가 가능하며 매월 이자가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발행일과 만기일까지의 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후순위 채권이 이와 유사한 형태로 투자 기간은 5년에 CD금리 플러스 3에서 4%의 지급을 하며 네.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후순위 채권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높은 비교적 이제 젊은 층들이 공격적 투자를 할 때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꼭 짚어봐야죠. 후순위 채권을 투자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입니다. 금리는 높지만 채권 만기 시까지 기업이 부도가 나지 않아야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따라서 기업의 재무 건전도를 제대로 따져보시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재무 건전도를 평가할 때 88클럽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8클럽이란 고정이하 여신 비율 8% 미만이고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이 8%를 넘어선 재무구조가 양호하다는 우량저축은행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한 여신 비율은 쉽게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비율로 낮을수록 안전하다는 지표로 볼 수 있고 예. 자기자본 비율은 은행이 국제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기 위해 최소로 필요한 자기자본 비율로 높을수록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 채권 투자 시 주의할 점들을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드러나지 않는 위험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드러나는 위험보다 더 위험한 것이 수치상 보이지 않는 위험일 것입니다. 이는 기업이 의도적으로 부실을 감추려고 하는 분식회계를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과거 부산 지역의 모 은행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 건전성이 나빠지자 분식회계를 통해 수치를 조정했고 이를 근거로 모 장학재단에 투자를 받았습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들로부터도 상당 금액을 투자를 유치받았는데요. 차후에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으면서 문제가 불거져 결국 투자자들의 큰 피해를 초래했던 사실이 있는데 이는 개인들이 보이지 않는 위험도 중요하고 후순위 채권이 상대적으로 위험성 있는 자산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투자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예. 자, 금융권도 2014년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후순위 채권 발행 기관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고 하시는데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과거에서 최근까지 문제되었던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금융회사에 판매를 할 때 고금리에 대한 부분을 너무 부각시켰던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문제는 연령군들이 높은 투자자들의 직속으로 문제가 됐던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할 때 고금리에 현혹되기보다는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되고 금융당국에서도 노인분들을 위해서 너무 작은 글씨체로 많은 글을 다
보기란 어려우니 이런 네. 점들을 참조해서 50대 이상 투자자를 위한 보다 쉽고 명확한 판단의 기준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경제브리핑 이 채권 투자 요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